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임성수입니다. 먼저 이런 의미 있는 주제로 시기적절하게 행사를 만들어 주시고 이 좋은 자리에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신 김지현 실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발제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로봇과 인간의 공전,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한 15년 이상 국제 표준기구 ISO에서 산업용 로봇 안전 표준을 제정하는 워킹그룹의 한국 대표로 참여해 왔고요. 국내에서는 지능형 로봇 표준 포럼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국내 표준과 KS 표준 제정 기술위원회 위원을 담당하는 등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일반적인 로봇의 안전에 관련된 활동과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활동과 연구를 통해서 느낀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역사는 6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동안의 어떤 변화보다도 크게 여겨지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로봇의 진화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바로 협동 로봇의 등장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인간의 작업 영역과 로봇의 작업 영역을 안전 센스로 완전히 분리하던 그런 로봇 활용 방식이 지금까지의 로봇 활용 방식이었는데요. 최근에 인간과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협동 로봇이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광고물에서까지 이런 협동 로봇을 활용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 펜스가 없어지면서 이제 산업용 로봇이 인간과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이 안전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협동 로봇은 이 안전 분야를 벗어나서 산업 인더스트리 분야를 벗어나서 다양한 영역으로도 지금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약간 좀 중소 규모의 업체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바로 옆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로봇들이 국외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진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일종의 협동 로봇 웨이브, 파도라고 할 만큼 급격한 속도로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로봇이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왔고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점점 더 사람과 사람의 작업을 대체하는 사람과 로봇의 작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라는 사태를 맞아서 비대면 작업의 수요가 늘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도 폭증을 하고 있고요. 로봇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더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코비드-19의 비대면 수요까지 겹쳐지면서 로봇이 상당히 주목을 끌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로봇과 관련된 안전 이슈도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표준을 제정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 중에서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표준은 화면에 보시는 이 세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ISO 1018 파트 1, 1018 파트 2, 그리고 ISO TS 15066 문서인데요. 1018 파트 1은 로봇 자체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을 담고 있고요. 1018 파트 2는 로봇 시스템, 로봇을 포함하는 도구, 주변 환경과의 관계, 작업 영역 설정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안전 요구 조건을 다루고 있고요. 15066 문서는 최근에 불거진 협동 로봇과 관련된 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상세한 협동 로봇 관련된 요구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점을 하나 뺐는데요. 이 ISO 13849-1이라는 것인데요. 기능 안전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로봇과 로봇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봇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로봇이 포함된 시스템은 불안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봇이라고 하면은 제가 화면에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록색 선으로 둘러싸인 그것을 말합니다. 이 로봇에 도구가 하나라도 붙거나 그리고 이 로봇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건 이제 로봇 시스템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과 로봇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에서도 문서를 두 개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법규에서도 로봇과 관련된 안전 법규로는 로봇 제조사가 지켜야 되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만들어진 로봇을 안전하게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용하겠다라는 것을 인증받는 제도가 안전검사 제도, 그 다음에 협동로봇 시스템 설치 안전 인증,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문서가 산업용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 요구 조건을 모두 다 담고 있는데요. 이 국제 표준 문서가 어떻게 발전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신다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ISO 1018과 15066 문서의 변천사를 좀 적어봤습니다. 1992년에 산업용 로봇의 안전을 다루는 문서 1018 에디션 1이 출간됐습니다. 이때는 로봇과 로봇 시스템을 하나의 문서에 달았는데요. 두 개가 다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분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로봇에 대한 것,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로봇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제정이 됩니다. 근데 2006년도만 하더라도 그 로봇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이요. 그 화면 밑에, 왼쪽 화면 밑에 보이시는 이게 지금 마커를 제가 쓸 수가 없는데요. 화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드 이펙터의 속도가 0.25m/s를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러이러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명문화된 숫자를 가지고 안전을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넘더라도 안전하게 로봇을 구동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더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가 맞물려지면서 이 안전 요구 조건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UR이라는 유럽 회사에서 협동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하고요. 이 협동 로봇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ISO에 찾아와서 협동 로봇과 관련된 안전 조건을 추구하도록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로봇과 로봇 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개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숫자가 빠지고요.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기반한 안전 요구 조건으로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해서 안전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용하겠다. 라는 식으로 대개념 전환이 일어나고요. 이때 협동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요구 조건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11년 문서를 기반으로 UR이라는 회사가 2013년에 독일의 폭스바겐에 협동 로봇을 대량으로 납품을 하게 되고요. 현장 설치 인증까지도 획득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 독일에 이어서 5년 뒤죠. 5년이란 갭이 굉장히 큰 시간인데요. 2018년도에 드디어 한국에서는 협동 로봇 설치 인증이 처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5년의 갭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유럽의 안전 시스템과 안전 규제 시스템과 한국의 법제 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협동 로봇 도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협동 로봇의 안전 요구 조건에 대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15066 문서가 개발이 됐고요. 2022년까지 다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 협동 로봇이 수행하게 되는 협동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이 네 가지 작업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제표준문조에서. 첫 번째, 어떤 일정한 거리 안으로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로봇이 정지를 합니다. 하원은 유지한 채.
속도가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모드는 핸드 가이딩 모드입니다. 사람이 로봇을 붙잡고 사람은 디렉션을 주고 로봇은 힘을 발생시키는 그런 작업이죠. 이건 티칭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같이 일하는 개념이고요. 3번의 속도 및 이격거리 감시 모드는요, 사람이 접근함에 따라서 속도를 점점 줄여나가고 사람과 로봇이 컨택하는 순간 로봇의 속도가 0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1번에 설명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다 더 지능적이고 또 추가적인 센서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이제 그 비용이 있죠. 4번이 궁극적인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들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부딪히더라도 로봇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낮은 수준의 힘과 압력을 전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작업 모드가 되겠고요. 일반인들은 협동 로봇 하면 이 4번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4번을 구현하는 것과 검증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요. 1번 모드와 2번 모드는 사실 지금의 산업용 로봇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협동적인 작업 조건이지만 추가적인 센서를 필요로 하고 그 센서들의 가격이나 신뢰 요구 조건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현장에서 이제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로봇과 인간 사이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종류의 위험원이 있지만 결국은 물리적인 접촉이 가장 큰 상해 요인이 되는데요. 결국 로봇의 작업 영역과 사람의 작업 영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거리, 영역, 접촉, 감지 센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로봇에 설치해 놓고 일정 거리, 정해진 거리 이내로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로봇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작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센서에 의존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다 보니 위험도는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습니다만 이 센서의 신뢰성에 따라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된 제어, 계측, 장비의 신뢰성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능 안전성, 세이프티 펑션을 담당하고 있는 요소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 이슈를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 신뢰성의 수준이 어떤 등급이냐, A, B, C, D, 2등급 중에 어떤 등급이냐, 이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현재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비용 면에서도 사실 신뢰성이 높은 센서류는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대부분 외국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것도 보여드리면은 이 신뢰성, 기능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는 국제 표준 문서가 13849인데요. 이런 것들이 쭉 발전을 해오다가 밑에 보시면 2006년도에 13849 1이 개정되면서 2011년도에 로봇 표준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PLD라는 요구 조건이 로봇 표준 문서에 이제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파가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신뢰성, 기능 안전성과 PL 수준에 대한 요구 조건이 국제 문서에는 꼭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인간과 로봇의 접촉을 허용하는 4번 모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접촉을 허용할 때 그 생체의 역학적인 한계치가 얼마인지를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15066 문서에 담겼는데요. 그 연구는 독일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경희대에서 따라 했습니다. 경희대에서 경희의료원과 같이 연구를 수행해서 세계적으로는 독일 기준과 한국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독일 기준이 먼저 15066 문서에 실렸고요. 이 내용은 이제 그 생체를 실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해가 아닌 통증을 기준으로 해서 좀 보수적인 기준으로 잡혔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값이 이렇게 29개의 신체 부위별로 힘과 압력, 이 압력이라는 팩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력은 같은 힘이라도 접촉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툴을 갖고 있느냐, 뭉툭한 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요.
로봇이 동일한 힘을 작용하더라도 사업 현장에서 어떤 형태의 툴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발생하는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협동 로봇들이 최근에 충돌 감지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협동 로봇이 사람에게 부딪히면 첫 번째 이런 힘과 압력이 전달되고요. 뒤이어서 물러나는 사람을 따라가서 한 번 더 칩니다. 근데 이런 파형이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1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형이 발생해서 피크치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10ms에서 20ms입니다. 1000분의 20초. 그러니까 그 안에 힘을 감지해서 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돌 감지 기능은 첫 번째 파형은 어쩔 수 없고요. 두 번째, 계속 밀고 가서 벽에다 계속 미는 이런 크래싱 상황을 방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첫 번째 피해는 이미 발생을 한 이유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 충돌력을 어떻게 평가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미국 표준에서 측정 방법은 제시했어요. 저희가 그걸 따라서 최초로 이런 측정 장치를 경희대에서 만들었고요.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현장에 설치된 로봇을 가서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힘과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리포트도 써줬고요. 근데 이런 실측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장이 굉장히 복잡해서요. 이런 측정 장비를 여러 군데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측정 장비는 사람의 29개 바디 포인트를 다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세팅으로 변환이 돼야 되고요. 앞에 댐핑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얼라인먼트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제일 큰 힘과 압력이 발생할지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십 군데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장비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비구속 측정을 하려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얘가 밀려나야 되는데 그럼 수직 방향으로 누르거나 하는 것은 측정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인간에 대한 모델링, 로봇에 대한 모델링을 했고요. 다양한 로봇에 대한 모델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경희의료원의 인간 데이터와 저희가 비교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상의 로봇으로 부딪혔을 때 X표가 실험 데이터고요. 빨간색이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율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어느 지점에서 가장 위험할지를 판정할 수 있고요. 이런 해석에 의한 인증 사례가 선행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 분야죠. 건축 분야 실제 실험 안 합니다. 구조 해석을 통해서 안전 인증을 주고요. 비슷한 역학적인 개념을 이 실험에 적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로봇에 적용해서 로봇의 형상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언제 어느 부분이 ISO 기준을 넘어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실제 실험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와 거의 같은 그런 충돌 압력과 폴스를 계산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안전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도 저희가 기술 이전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고요. 자,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법규 및 제도가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봇의 활용에 관한 제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방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방책을 안 세워도 되는데 그때는 감응형 센서를 써야만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안 할 경우에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반응을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국무총리가 한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현재의 포지티브 요렇게만 해라가 아니라 네거티브,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을 하겠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협동 로봇의 안전 성능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자율 안전 체계로 돌아서겠다라고 했고요. 저는 방향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실현 방법을 놓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협동 로봇은 지난 60년의 로봇 역사상 아주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로봇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주 다양하게 제시하는 협동 로봇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인 안전 인프라를 갖춰놔야만 지금 우리가 이미 들어선 로봇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 파급력은 일정 산업 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